유튜브 썰람썰레 보다가 유입돼서 저도 군생활 중에 개보고님이 좋아하실 만한 자극적인 썰이 있어서 풀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 좋아하는 걸 쓰지 말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걸 써주셔야죠. 뭐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 때는 2016년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사단에서 회관병으로 근무했죠. 많은 분들이 회관병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군대에서 운영하는 종합식당이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와, 이런 보직이 있네. 군 간부들이나 병사들 주말 면회 시간에 한정해서 삼겹살을 사 먹거나 커피를 먹거나 치킨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종합식당 같은 느낌이죠. 와, 짱 좋은데? 이곳에서 저의 주 업무는 카운터 관리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산하고 식당 예약을 받고 주방 재고 관리하는 등 매일매일 손님을 받으며 근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군복 대신 와이셔츠에 슬랙스 바지를 입고 근무했고 주말에도 병사들이나 간부에게 음식을 팔아야 됐기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만 쉴 수 있었습니다. 대신 모든 훈련과 근무가 열애였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저희 회관은 부대 위병소 밖 민간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면회 나온 병사들이 탈주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회관 주위에 CCTV들이 존재합니다. 아하. 사건은 이 CCTV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랑 다름없이 주말 면회객들을 받고 있는데 한 2등병 병사와 여자친구가 회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회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외부 음식 시켜 먹을 수 있고 카페는 저기, 식당은 여기고 안내해줬습니다. 그리고 한창 정신없이 카운터 일을 보던 중 무심코 CCTV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2등병 병사와 여자친구가 손을 잡고 회관 옆 간부 아파트 주차장을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어허... 야스오야. 저희 회관 옆에는 간부 아파트가 있었고 그 간부 아파트에는 중령 대령 등의 높은 계급의 간부들과 간부들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야, 그냥 아파트지 뭐. 저는 CCTV로 병사를 유심히 보면서 얘는 또 짝짓기 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구만. 근데 설마 간부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사진 안 찍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관 화장실, 공사 중인 식당 예약룸 등에서 짝짓기를 하는 거를 잡아낸 저는 뭐 곤충 대하듯이 아니야 이게 짝짓기 그러니까 약간 무슨 장수 하늘소나 뭐 무슨 뭐 대벌레 같은 거 그런 거 짝짓기 하는 뭐 약간 그 파브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동물의 숲 같은 느낌인데 약간 짝짓기를 하는 것을 잡아낸 저는 다시 한번 사냥꾼의 촉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 CCTV를 보고 있는데 그 병사와 여자친구가 주변을 살피더니 간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오늘도 무흐한 광경을 하나 보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잠깐만, 저기 간부 아파트인데 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 간부 자녀들도 있는데 라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죠. 일단 저는 그 상황을 보자마자 후임에게 CCTV로 얘네들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지 잘 감시하라고 한 뒤 비장한 마음으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랭가야? 야스오를 잡기 위한 랭가의 출동. 떠나기 전 근무용 슬리퍼는 탁탁탁탁거리면서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운동화로 갈아 신고, 야 철두철미한 거 봐. 옷이 스치는 소리가 날까봐 겉옷을 벗어두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떠났죠. 그렇게 간부 아파트에 조심히 들어간 후 가장 먼저 으슥한 지하를 뒤졌습니다. 아파트 지하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곳을 수색하는데 5분이 넘게 지체되었죠. 와, 그렇게 커? 약간 벙커식으로 돼 있나 보네. 5분이 넘어가면 성격이 급한 남자의 경우 짝짓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어서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서 소득을 얻지 못한 저는 1층으로 올라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었죠. 이 아파트는 볕이 잘 들지 않았는지 대낮인데도 계단을 들어서면 천장에 등이 켜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5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2.5층 정도 올라가니 계단 난간 틈 위로 위층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고 저는 더욱 숨을 죽이며 올라갔죠. 다음 계단을 위해 발을 딛는 순간 제가 있던 곳에 불이 켜졌고 위에서 여자 목소리로 오빠 아래층 불 켜졌는데? 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후삭 그러면서 황급히 옷을 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계단을 한 번에 4칸씩 올라가는 기행을 펼쳤고 남자가 아직 바지를 다 입지 못한 상황을 검거했습니다. 그 둘은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쓱 웃으면서 내려오세요 라고 하니 이등병 병사가 목소리를 떨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바지는 왜 그렇고 팬티 한가운데는 왜 젖어있나요? 라고 하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간부 아파트 밖으로 끌어내고 회관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계속 숙이고 어떻게란 말만 반복하고 일단 저는 카운터 앞에 두고 그 둘을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둘이 방금 뭐 했어요? 저희 간부 아파트인 거 알아요? 땡땡 참모님, 땡땡 중령님 다 저기 사시는데 저기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는데 왜 그랬어요? 라고 질문이 계속될수록 이들의 표정은 어두워져갖고 제발 부대에 보고만 하지 말아달라. 제가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부대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기 애들도 있고 간부 사는 곳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카운터 벽 옆면 뒤에 계시던 인사참모님이 샥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참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병사를 데리고 부대로 올라가시더군요. 병사의 여자친구는 펑펑 울고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 들고 참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역할 때까지 그 병사는 회관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쪽팔려서 못 왔던 건지 아니면 어디론가 멀리 떠난 것인지. 만약 이 썰을 그 병사분께서 보신다면 부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후기 썰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악마인가? 반응이 좋다면 다른 짝짓기 썰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짓기 사냥꾼님이 올려주신 군대 회관에서 일어나는 짝짓기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실제 짝짓기를 하는 이등병을 검거한 썰 잘 보았습니다. 군대에서 욕망이 분출된다고 해가지고 서로가 그런 걸 하면은 다른 부대원들도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런 후미진 곳이나 막 이런 데에는 항상 거기를 경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보통 군대라는 데가 지금 조직이 그 시설이 뭔가 후미지고 뭔가 사람 눈이 잘 안 띈다 그러는 데는 CCTV나 아니면은 실제 거기 위에 안 보이는데 기도비닉하고서 거기서 근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군대 내부 시설에서 그런 아무리 그 막 사랑이 막 불타오르더라도 좀 참으시고 차라리 외박을 나가시고 휴가를 나가셨을 때 그렇게 하셔야지. 안녕하십니까, 썰랑썰레 잘 보고 있는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항상 군대 관련 썰 재밌게 읽고 있다가 군견과 관련된 썰은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썰을 풀어봅니다. 군견에 관련된 건 아예 없었어요. 저는 14년도 말에 공군 헌병으로 입대해서 현재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14년도 당시 왠지 모르게 붙을 거라는 근자감이 있었던 카투사를 지원했다 떨어지고 그날 밤 만취한 상태로 공군에 지원했는데요. 만취한 상태라 그냥 보이는 대로 클릭하고 신청서를 적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잠들고 난 이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4년도 말 대학교 기말고사가 끝날 쯤 입대 시기가 잡혀서 여러모로 싱숭생숭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 분명히 1지망을 운전병, 2지망을 일반병을 지원했는데 제 특기가 헌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군 군생활을 24개월로 육군보다 3개월 길지만 육군보다는 꿀을 빤다는 말을 듣고 공군에 지원했던 저는 군군 내부에서 육군만큼 구른다는 헌병으로 빠진다는 말에 이게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병무청에 전화해서 운전병과 일반병과를 지원했는데 왜 헌병이 된 거냐고 따졌지만 당시 전화를 받은 그 여성 간부님은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일반으로 지원되신 거 맞으니까 걱정 말고 입대하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쟤네 일 안 해. 운전병이 못된 건 아쉽지만 뭐 일반병이라니까 훈련소에서 성적 좀 잘 받아서 행정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하고 입대했죠. 공군은 훈련소 필기와 실기 성적에 따라 대학처럼 자대와 병과를 따로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 기준으로요. 그렇게 훈련소에 입소하고 정신이 없던 훈련소 첫날 밤,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이튿날 밤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병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전부 헌병이라는 겁니다. 뭔가 쎄했지만 여기에 저 말고 전부 헌병이시구나, 전 일반병이야 라고 했죠. 지도 헌병이면서. 그랬더니 생활관 동기들은 저를 빤히 보더니 아저씨 모르셨어요? 여긴 전부 헌병만 모인 헌병소대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이 그럴 리 없다면서 내 분명히 전화로 물어봤는데 하면서 현실을 부정했지만 때마침 들어온 적이 와. 너흰 모두 헌병으로 이루어진 헌병소대다! 저희를 지칭하며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키가 175 이상인 사람을 가산점 기준으로 준다는 체크사항에 저는 지원할 때 체크를 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써있던 헌병 및 방공포병으로 지원됩니다 라고 되어있는 걸 보지 못했죠. 그렇게 졸지에 헌병이 되어버린 저는 조졌구나 하면서 훈련소를 수료하고 2박 3일간 수료 휴가를 마치고 훈련소를 수료한 다음에 2박 3일 동안 수료 휴가를 가요? 헌병 특기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군 훈련소와 특기 학교, 육군의 후반기 교육을 받는 곳은 저의 고향이었던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이쪽 자대에 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있던 차에 특기 학교에서 군견중대의 조교로 쓸 자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어린 시절 축산업을 하셨던 아버지 덕에 동물을 매우 익숙해했고, 원래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원했고, 훈련소와 특기 학교에서의 높은 성적과 동물에 대한 익숙한 경험을 높게 사주신 주임원사님 덕에 저는 군견중대 조교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헌병자원은 그 어떤 특기로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군견중대 및 특기학교 소속의 조교들은 헌병 이미 소속이니까 보직 변경은 가능한 상태였죠.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습니다. 여기 다음부터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넣어주셨어야지, 젠장. 여기서 군견중대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대략 150마리 이상의 군견을 삼시세끼 밥과 물을 정량을 먹이고 매일 똥을 삽으로 퍼서 치우고 매일 150마리 견사장 모두 물청소를 해 청결을 유지한다. 한 마리당 건물 외부에 한 평 반의 건물 내부에 한 평 반 정도 되는 연결 통로가 있어 도합 3평 정도의 견사장이 따로 떨어져서 서로 다 다르게 떨어뜨려서 키움. 두 번째, 150마리를 로테이션 형식으로 매일 산책을 시켜야 됨. 세 번째, 3주에 한 번 정도 150마리 개의 털과 관리, 목욕을 해야 돼. 네 번째, 종견, 아빠개 및 모견의 훈련 및 관리, 대부분 외부에서 한 마리당 비싸게 5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주고 구매해오는 족보 있는 레브라더 리트리버 폭발물 탐지견 및 저먼 셰퍼드 경비견 등이기 때문에 최고급 사료와 시설로 관리합니다. 다섯 번째, 종견과 모견의 번식 및 태어난 새끼들에 대한 훈련. 여섯 번째, 각 비행단에서 교육받으러 온 군견병들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시범견, 알파독 훈련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경비견 시범조교로 차출되어 6번 임무를 맡았죠. 이거 막 손에다가 가죽 끼고서 칼 들고 위협하는 척하면은 팔 그 가죽 있는데 물고서 날라가지고 넘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 교육하는데 아니야? 전이 본 4명의 동기 중에 1명은 못 견디겠다고 탈주를 해버려서 동기는 3명이 돼버렸고, 처음에는 견사장 청소할 때 튀는 개똥물로 피부에 똥독이 오지게 올랐으나 그것도 적응이 되어 다시 맑은 피부가 되어갈 때쯤이 상병 말,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중대 내에서 2명만 있는 시범견 조교였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파트너견이 있었죠. 당시 중대 내 종견 중에서 1위인 하스코 블랙 셰퍼트는 진성 헬창이었던 저도 핸들링을 하다가 손목이 꺾일 만큼 너무 크고 사나워서 당시 군무원이 아니면 다를 수가 없었고, 서열 2위였던 베가는 파트너견으로 삼았습니다. 블랙 탄 셰퍼트였대요. 그리고 저는 이 녀석의 각종 트레이닝과 휴가 나와서 사온 각종 영양제와 간식을 먹여 하스코를 뛰어넘는 미친 피지컬로 만들었고 결국 중대 서열 1위의 자리를 빼앗았죠. 하스코의 견사장을 지날 때는 꼬리가 축 처져서 땅만 보던 녀석이 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자신감 있게 하스코 녀석이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아, 하스코라는 그 중대 1위의 강아지가 있는데 걔 앞에 지나갈 때만 꼬리 축 처져가지고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서열 1등이 돼서 꼬리 탁 세우고서 자신 있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대. 그렇게 사람보다 개가 낫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져가던 경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 비가 와서 다른 일과 업무도 힘든지라 다들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점심에 나온 삼계탕을 먹고 남은 살코기를 받아와서 씻어서 염분을 제거한 뒤 사랑스러운 저의 배가에게 간식을 주려고 우산을 쓰고서 견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종견과 모견들이 사는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복도를 걷더니 우연히 암컷 검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거대한 똥을 싸놓은 것을 발견했고, 아유, 대형견들은 사람만큼 똥을 싼다니까 나중에 삽으로 퍼서 치워야지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똥들이 움찔거리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순간 잘못 봤겠지 하고 다시 보니 그건 똥이 아닌 태어난 새끼 검은색 리트리버였죠. 그때가 처음에는 뇌정지라는 걸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약 3초 동안 멍하니 지켜보다가 20살 건장한 군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목소리로 라는 소리를 지르며 건물로 뛰쳐나갔습니다. 허겁지겁 하사 간부에게 찾아가서 김하사님 저기 새끼 이러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고, 미쳤나 하던 모습으로 받아보던 간부는 저를 따라와서 그 광경을 본 후 뭐야 빨리 출산 담당 중대원들 불러! 라고 뿌리쳤고, 다행히 출산 담당 중대원들이 그 새끼들과 모견을 안전하게 산후조리와 관리를 맡으면서 한숨 놓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사태는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원래 모든 강아지들은 교배와 출산이 철저하게 관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견과 모견에 교배시킨 후 착상 성공의 여부에 철저하게 관리되었어야 됐지만 어째선지 교배가 성공한 모견은 교배가 실패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 출산 담당 건물에서 24시간 내내 관리되어야 될 한 녀석이 그냥 그렇지 못하고 나와버린 거죠. 그 녀석은 원체 활동량이 많아 그 누구도 임신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어째서인지 유선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내부 구역에서 출산을 해서 춥고 비바람이 부는 날씨였음에도 그 새끼들은 건강할 수 있었죠. 다행이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모견과 새끼들을 출산 건물로 모두 이동시킨 뒤 저는 이제 다시 파트너 견 베가에게 백숙 간식을 먹이려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이동시켰던 모견 있던 견사장 쪽에 지났는데 뭔가 통수를 계속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뭐에 홀린 듯 텅 빈 견사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중대원들이 모두 내부 견사장은 확인했지만 외부 견사장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도달했고, 황급히 견사장 내부와 외부로 연결하는 문을 열고 견사장을 둘러보던 저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 견사장의 한 구석에 빗물 웅덩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흰색 레브라도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당시 비가 와서 외부 쪽에 사람이 잘 안 갔고 바닥의 색깔과 새끼의 색깔이 비슷하고 또 구석에 물웅덩이에 있어서 아무도 녀석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당시에 겨울이고 많이 추운 상황에서 그 차가운 물웅덩이에서 위에 갓 태어난 새끼가 계속 있었으니 당연하겠지만 녀석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미친 것처럼 그 녀석을 품에 안고 간부에게 보고하는 것도 있고 먼저 따뜻한 출산 건물로 들어가서 동기와 후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이러면서 저희는 드라이기와 수건으로 최대한 온도를 높이고 몇 번이고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하면서 제발 살아라 제발 하면서 싸늘하게 식은 녀석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보려고 했죠. 그런데 약 30분쯤 하면서 아, 이제 늦었구나 하고 포기해가던 중 그 녀석이 숨을 쉬는 겁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녀석은 살아난 것을 기쁘기라도 하는 듯 짱짱거리면서 첫 울음을 내었고 저희는 감격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후 이 사실 또한 간부들에게 보고가 되었고 저는 최초 발견자로 포상 휴가를 받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 문제가 대대장에게 알려지면 중대 간부들이 전부 징계를 받으니까 K 군대답게 조용히 묻혀라. 그래도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그 녀석은 무럭무럭 자라서 제가 전역할 때쯤 보기만 하면은 제 군복 바지를 다 찢어 먹을 만큼 지랄견으로 건강히 자랐고 그 녀석들이 다른 비행단으로 배치되는 걸 보면 무사히 전역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이건 그나마 나은 편이고 교배 기록도 없는 셰퍼트 모견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서 중대가 뒤집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만약 태어난 개가 순종 셰퍼트가 아니라 리트리버와 믹스견일 경우 정말 중대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어서 만약 믹스견이 태어나면 몰래 외부로 빼돌려서 중대원들 집에 보내서 맡아서 키우자라는 말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순종 셰퍼트가 태어나서 적당히 종견을 지정해서 혈통소를 조작했다는 훈훈한 썰이 있습니다. 개판 중대예요 라고 보리차님께서 올려주신 공군에서 군견 조교로 일하셨던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을 올려주셨네요. 살려서 다행히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진짜 다행이네. 어떻게 그래서 30분 동안 그렇게 마사지하고 계속 그렇게 숨 불어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산다. 생명이 참 신기해. 그게 아마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심장이 느리게 뛰기 시작하고 있었고 완전 심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느리게 뛰거나 아니면 약하게 뛰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심박을 못 느꼈고 죽었다고 판단하고 막 계속 마사지를 하고 막 그러면서 아기를 살린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계속 이러면서 잘했습니다. 완전 멈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30분 동안 만약에 멈춰 있었다 그러면은 살아날 수가 없죠. 여튼 간만에 군대 썰이지만 군견이 들어가니까 세상 좀 생기발랄한 썰이었던 군견 조교의 삶 재밌게 봤습니다. 전 1999년 군번으로 2001년 전역할 때까지 민방위까지 끝난 40대 아재죠. 경기도 모 기계화 사단 사령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일병 때 간 크게 술 먹고 사단장실에 몰래 잠들었다가 간첩될 뻔한 썰 풀어봅니다. 사단 사령부에서 요번에 신병 한 명 뽑는데 지원해볼 놈 없냐? 그냥 자기가 좀 똑똑하고 꼼푸따 좀 한다 그러면은 그 군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까 손 들어봐라.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땡땡대 나왔고 전자과라 전자제품 무조건 다 칭합니다. 신규대에서 나름 학벌 좀 괜찮은 애들 몇 명을 따로 사단 사령부 행정병 할 사람 면접 봐서 컴맹이지만 편할 것 같아서 손 번쩍 들어서 뽑혀갔죠. 직할본부대 소속으로 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하는데 사단 사령부는 1층 작전, 정보, 인사, 군수 등 각종 사단 참모들이 근무하는 곳이었고 2층은 대령인 참모장과 투스타 사단장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학번은 97학번인데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없었고 리포트도 대부분 손으로 써냈기에 강의도 기껏해야 OHP 필름을 쓰던 시대였죠. 저 때는 이때까지 OHP 필름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해서 중학교 갔을 때 썼고 궤도 썼죠. 궤도. 이때 때까지만 해도 자판도 못 외우는 컴맹이었습니다. 뭐 PC방도 생기기 전이라 인터넷도 학교 전산실 가서 겨우 할 정도였고 간혹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 통신하는 애들이 게임 좋아하는 애들만 컴퓨터 좀 다루는 정도였죠. 전 시골에서 올라와서 당연히 자판도 모르는 컴맹이었고요. 소대 인원은 대략 30명가량이었고 각 부서당 대략 4명인데 일과 시간 이외에 소대원들이 다 같이 생활하는 것이었고 짬 없으면은 작업, 근무 몰아서 하고 있었으며 일과 시간에 부서 인원 4명만 생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4명이 병장 2명에 2등병 2명이었죠. 병장 1명과 2등병 1명은 사단 전체 교육 담당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병장 1명과 2등병 1명이 그 교육 훈련의 평가를 담당하는 시기라 사실 제 사수인 병장 1명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사수병장이 소대 내에서 가장 성격 더럽기로 소문난 사람이어서 처음 한 달간은 빡시게 일을 배웠었죠. 컴맹이었던 저는 매일 야근이 끝나고 또 낮에 작업이나 훈련이 있을 경우 부서 인원들이 교대로 작업 훈련을 받기에 일이 밀리기도 하고 심지어 간부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 주는 경우도 많아서
11시에서 12시까지 기본적으로 야근했음. 와, 밤 11시 12시까지 야근했대. 그 병장이 시켜서 약 100페이지짜리 작전교본 한 권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 없을 때마다 쳐가지고 밤 늦게까지 다치기 전까지 못 내려오기에 그 당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자면 많이 자는 편이었습니다. C땡 새끼, 내 태어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양손으로 치는 너 같은 패급은 처음 본다. 탁. 야 이 새끼야, 10짜리 표를 집어넣는데 마우스가 왜 필요해? 탁. 문서 치는 것도 배울 때도 그 병장이 30cm 자를 옆에 두고서 모든 것을 단축키로 해야 빨리 쓸 수 있다고 마우스에 손이 갈 때마다 내리쳐서 손등이 찍히는 식으로 배웠죠. 아무튼 한 달 만에 자판도 모르던 애가 600타를 치게 되고 일병 때쯤 1000타의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모든 문서를 마우스 없이 단축키만으로 과자 봉지를 줘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달인이 되었습니다. 와, 역시 인간은 진짜 적응의 동물이야. 야, 땡땡이 어디 갔노? 오늘 사무실로 안 올라왔나? 아, 이 새끼는 이거 뭐 좀 시킬라 하면 없네. 땡땡땡 병장 오늘 본부 작업 때 나갔습니다. 뭐 시키실 일인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건 저도 할 수 있으니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처음 한 달이 지나고 그 병장은 슬슬 짱 박히기 시작했고 간부들이 그 병장의 일이라도 시키는 날에는 밤에 따로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기에 간부들이 병장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2등병이었지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달려가서 선수 치는 식으로 서서히 덜 맞아가면서 군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병 달 때쯤 그 병장이 전역하고 제 밑으로 2등병이 있었고 제 위로는 없는 나름 부서 내에서만큼은 풀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대대별 교육계획이랑 그에 따른 교육용 탄약 분배계획 일을 하게 되었는데 1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을 부서 내에서 실무진인 원사가 그동안 다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나름 머리를 써서 엑셀로 양식을 만들어서 29개의 대대 교육장교에게 양식을 뿌리고 이걸 각 대대에서 채워서 오면 각종 엑셀 함수 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요구량을 비례하는 수량을 분배하게끔 만들어줘서 1주에서 2주 동안 수작업으로 걸릴 일을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야, 정약용이야 뭐야? 잠깐만, 정약용이 아닌가? 장영실이었나? 아, 장영실, 그래 장영실이구나. 뭐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없지만 20년 전 군대를 생각하면 나름 쌈박했는지 앞으로 너 때문에 편하게 생겼다면서 그 원사가 고맙다면 술을 사준다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원사가 사단 내 부사관들 중에 탑2 짬밥이라 행보관한테도 잘 말해줘서 자기 차 태워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술 먹이고서 부서 사무실에서 술 깨면은 복귀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암튼 술 마시고 부서 사무실까지 잘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잠깐 낮에 하다가 만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사단장실에 1년 훈련 계획표를 다시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1년 훈련 계획표는 2m, 1m 정도 되는 가로 52주, 세로는 29개의 대대고 각 칸마다 주마다 각 부대가 무슨 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각 칸마다 훈련 종류 색깔과 다른 종이를 프린트해서 붙이고 그 위에 아크릴판을 덧대서 큰 표로 만드는, 야 이거 완전 개 노가다네 미친. 이걸 사단장이 없을 때 사단장실에다 가져다 놓아야 되는데 사단장 단번병에게 사단장 열쇠만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술 취한 채로 그걸 들고서 사단장실에 혼자서 갖다 놓으려고 간 것이었죠. 아무튼 사단장실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훈련 계획표를 설치하고 나오려는데 사단장실 구석에 작은 방에 야전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야전 침대지 거의 싸제 침대급으로 너무 푹신해 보였고 군생활하는 내내 20년 동안 사병들이 분대원 전체가 딱딱한 침상에서 그냥 다 같이 잤기 때문에 개별 침대 같은 게 없어서 딱 5분만 누워볼까 하고서 누워봤고 뭐 그 이유는 상상하셨듯이 술도 취했겠다. 자주 못 마시는 술이라 그대로 잠들어 버렸죠. 필승! 한참 잠이 들었나? 밑에서 엄청난 경례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사단 사령부에는 대령 참모장, 부사단장, 투스타 사단장이 있기에 중령급 참모들이나 그 이하 실무진들이 큰 소리로 경례를 안 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 정도 소리의 경례면 최소 참모장 아니면 사단장인데 야밤에 중령급 참모장들이야 와도 참모장 사단장은 올라가 없을 텐데 일단 도둑이 제발 저러는지 불부터 껐습니다. 훈련 계획표 붙이려 왔다는 얘기조차 할 수 없게 술 냄새가 많이 났기에 걸리면 만창이라고 술이 취했어도 이상적인 사고 났어요. 아니 어차피 짬밥으로 두 번째인 그 주임원사가 먹인 건데 뭘 그냥 주임원사가 술 먹여서 한잔 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뭐. 제발 여기가 아니길 빌었지만 발자국 소리가 더욱 가까워져 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작은 방의 문을 살못이 닫고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간부랑 회식하고 훈련계획표 붙이느라 정당하게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죠. 사단장님은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가셨는데
술은 취했지, 오바이트는 쏠리지, 입 막고 바들바들 떨면서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걸렸으면 사단장님도 어디 북에서 특수요원 간첩이 내려와서 자기 목 따려고 몰래 숨어 있다고 생각했겠지. 아무다 들어올 수 없고 항상 열쇠로 잠겨있는 곳이 사단장실이기에 웬 시커먼 놈이 드라이버랑 카터칼 들고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는 것이 딱 목을 따라온 간첩이기에 사단장님은 그걸 보고 옆구리에 차고 있던 K5 권총을 겨눴다 해도 할 말이 없었죠. 어쩌면 만창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웠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침대 밑에 숨어있던 30분이 저에게는 3-4시간 같았는데 다행히 30분 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래층으로 다시 경례 소리가 이뤄졌고 저는 혹시나 사단장님이 다시 올지 몰라 그리고 아래층에 근무 서고 있는 고참들이 모르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근무 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30분 정도 불을 끈 채 그 침대에 누워있다가 조심스럽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사단장님 정도 되는 분이었으면은 냄새로 아마 파악했었을 거예요.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술 냄새가 이렇게 나? 한 번씩 이렇게 슥 들러보면서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느낌이 이상하다 이러고서 탁 일어나서 갔을 수도 있지. 왜냐면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온몸으로 술 냄새가 나요. 온몸으로. 숨, 몸에서 막 마시다가 흘려서 거기다가 막 보통 술 마시는 데가 기름지거나 아니면은 뭐 매콤한 이런 음식들 있는데 그런데 조리하는 데서 보통 술을 많이들 마시기 때문에 온몸에서 음식 냄새가 나요. 그 약간 고춧가루 냄새나 뭐 찌개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아니면 뭐 고깃집을 갔다 그러면은 그 기름 냄새 같은 거 쫙 배서 나오기 때문에 여튼 술 마시러 갔다 왔다 그러면은 온 몸에서 음식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 저거는 사단장님이 아마 알고 있었는데 그냥 봐주거나 아니면 낌새가 이상해서 일찍 퇴근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분이나 문을 닫고서 30분 정도 있었으면은 그 안에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됐을 거고 스멀스멀 문틈 사이로 술 냄새나 음식 냄새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테니까. 때는 한창 폭염이 지속되던 여름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응급실에서 지뢰찾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인가요? 아, 응급대기 운전병이구나. 앰뷸병이군요. 응급대기 운전병이니 당연히 응급실에서 멍 때리는 게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저도 이렇게 무조건 꿀만 빨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역 때문이었죠. 아마 의무병으로 복무해보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매년 여름마다 미쳐 날뛰는 그 일, 바로 방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원래라면 의무병이 해야 되는 일인데 너 어차피 맨날 놀잖아 라는 행복원의 말 한마디에 제 일이 바뀌었죠. 저는 거의 20kg에 달하는 방역기를 짊어지고 온갖 풀숲을 헤치고 다니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행복원에게 색다른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 트수야 오늘 고생 많았다. 예 충성 감사합니다. 그래 내일은 독신 간부 숙소 소독해야 되니까 아침 좀 열애하고 미리 준비해.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이 양반 뭔 소리라는 건가 싶어서 행복원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희 부대 독신 간부 숙소는 부대에 가깝긴 했지만 어찌됐든 영해에 있었고 이곳은 의무대에서 관리하는 곳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방역기로 사람 사는 곳을 소독하면 난리가 납니다. 천이란 천은 전부 사가버리고 여기에 쓰는 살충제가 상당히 독성이 강한 편인데 창문 연다고 이 연기가 바로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실내에 잔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아니 이런 걸 다 떠나서 다음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일하라는 거였죠. 저는 행복원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며 방역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열심히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 방역기 위험해? 그럼 손으로 해. 이 양반은 방역기를 못 쓰니 기존 살충제가 아닌 독성이 약한 살충제를 분무기에 넣고 분무기로 뿌리고 다니면서 살충제를 뿌리고 거지로 닦아하는 방식으로 그 넓은 간부 숙소를 다 소독하라는 거였어요. 당시 저는 힘없는 상병 1호봉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인원이라도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부탁만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저는 의무대 2등병 2명을 인솔해서 독신간부 숙소로 향했습니다. 간부 숙소는 4층, 한 층에 12개의 방이 있는 구조였죠. 저희는 한 층 한 층 담당하며 세탁실, 공용화장실 구석구석을 소독했고 간부가 방에 있는 경우 방 안까지 들어가서 벌레가 살기 좋은 장소에 분무기로 북북 살충제를 뿌려대며 열심히 소독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대충 했겠지만 간부들이 자기 방이라고 바로 뒤에 거의 밀착해서 감시하는 통에 속으로 개 오만 쌍욕을 하면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4-5시간 정도 지났을까? 마지막 4층을 남긴 시간 저와 의무병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4층은 바로 여간부 숙소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여군은 여자로 안 보인다지만 여자 혼자 쓰는 방 안에 들어가서 방 구석구석을 뒤진다는 건 약간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과 설렘은 첫 방문을 여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방 중 가장 더러웠습니다. 그 방의 주인은 부대 내에서 애교로 인기가 많은 소위였기에 그 충격은 더했죠. 정말 옷가지가 방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고 책상은 저건 소각해야 되는 게 낫겠다 싶은 수준으로 썩어버린 수준의 빨래 더미가 쌓여 있고 싱크대에 초파리는 와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수준의 설거지가 쌓여 있었으며 주방 바닥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소위는 자기 또래인 병사에게 자신의 치부가 들킨다는 것을 부끄러운 표정으로 방이 조금 더럽지? 라며 머쓱하게 말을 했고, 저는 소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청소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의무병 2명에게 다른 방은 소독하라고 말하고 저는 그 소위와 함께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빨래를 전부 세탁실로 가져가서 세탁기 3대에 나눠서 때려넣고 세제를 적정량의 3배를 넣고 세탁 시간을 2배로 잡아서 처음 써보는 삶음 기능까지 사용해서 소독을 했고, 선탑을 많이 가는 간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병이 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이어서 소독약이 든 분무기를 들고 방 구석구석을 소독했고, 분무기 뿌리는 수준을 넘어 거의 쏟아붓는 수준으로 약을 뿌렸습니다. 소독이 끝나고 나니 소위가 고맙다고 음료수 한 캔을 줬는데 냉장고 상태를 보니 이거 먹으면 100% 3일 안에 쓰러진다는 촉이 와서 그냥 안 먹고, 빨래 끝나면 무조건 소독기 2번 이상 돌리라는 말을 남기고 진지게 일을 끝난 의무병 2명과 복귀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진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전에 환자가 생겨서 후송 업무를 하고서 행정반으로 복귀 신고를 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행정반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 총포 담당관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야 투수, 너 어제 뭐 했어? 상병 김투수, 저 어제 독신간부 숙소 소독하고 저녁에 쉬었습니다. 너 어제 땡땡 소위님 방 소독했어? 그렇습니다. 마지막 방이었는데 들어와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 지금 땡땡 소위님이 너 고소한다고 난리 났어! 사건은 대충 이랬죠. 소독은 다 끝내고 빨래가 끝난 뒤 그 소위가 빨랫감을 개고 있었는데 자기 속옷 몇 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 소위는 제가 자신의 속옷을 훔쳤다고 생각해서 막사로 찾아와 온갖 깽판을 하고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왜 훔쳐. 전 진짜 그날 개빡세게 청소하고 복귀해서 오만 쌍욕한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전 진짜 억울하다. 필요하다면 나 감금시켜놓고 부대 다 까뒤집어봐라. 어디 숨기지도 않았고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다. 아무리 내가 성욕이 폭발한 놈이라 그래도 보기만 해도 병 걸릴 것 같은 방에서 나온 거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면서 억울함을 대 토로했고, 총포 담당관은 자기가 어찌할 만한 일이 아니냐 알아서 잘 처리해라 라고서 저를 돌려보냈죠.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밝았고 그 소위는 출근과 동시에 의무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그냥 넘어가겠다면서 너 그냥 지금 돌려주면 너 그냥 넘어가겠어! 하면서 엄포를 놓았지만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에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서로 투닥투닥대면서 말싸움을 이러다가 결국 그 소위는 분에 못 이겨서 아니 소위님 방이 그게 사람 사는 데입니까? 소울입니까? 짝! 제 뺨을 때렸고,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게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내 탓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의무병 막내를 시켜서 간호장교를 불러왔고, 저는 간호장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런데 이 간호장교 말을 듣고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야 땡땡 소희야, 너 속옷 혹시 땡땡땡이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때는 다시 한창 방청소가 이어지던 바로 그때로 돌아갑니다. 이 미친 소위의 방에는 빨래와 쓰레기가 구분 없이 나뒹굴고 있었고, 저와 소위는 쓰레기 더미 안에서 빨래를 골라내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속옷 몇 개와 양말같이 크기가 작은 몇 개가 쓰레기 더미에 남아있던 거죠. 덕분에 저와 소위가 쓰레기를 전부 쓸어 담아 봉투에 버리는 과정에서 이 속옷들도 그냥 일반 쓰레기 안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제가 복귀하는 과정에 그냥 대충 쓰레기장에다가 던지고 갔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봉투가 터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안에 있던 쓰레기가 전부 밖에 나왔고, 그 와중에 소위의 속옷도 밖에 흘러나와 있었죠. 다행히 이걸 당시에 같이 쓰레기 버리러 나온 간호장교가 보았고, 그 속옷이 워낙 좀 야식꾸리한 거라 간호장교가 보자마자 안 것이죠. 소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졌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간호장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장교는 이제 정리됐지? 라는 표정을 하고 응급실로 돌아갔고, 코난이야? 소위는 제 눈을 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발을 동동 구르며 미안하단 말을 연달아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고 뺨을 맞은 게 너무 열받기도 하고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심지어 그 소위는 오만 소리를 다 지르며 난리를 친 바람에 이미 병사들 사이에서 저는 빤스 도둑으로 찍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묻어야 하나 아니면 보고를 해야 되나, 이 인간을 조져야 되나 열심히 고민을 했고, 결국 이건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싶어서 본 근 대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본 근대장은 본 근대장이 뭐야?
본부 근무대장이구나. 어이가 없어하며 일단 상부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곧 이 내용은 본근대장을 거쳐 본청으로 보고되었고 순식간에 온 부대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소위가 저에게 욕을 한 거, 병사들 앞에서 진상 부린 거, 제 뺨 때린 거 전부 인정을 했고, 심지어 병사들과 간부들이 증언하는 바람에 그 소위는 순식간에 부대에서 사라졌고, 저에게는 3박 4일 포상휴가증 3장이 주어졌으며 행보관은 병력을 함부로 동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 저를 빤스도둑이라고 부르던 병장 몇 명은 간부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영창으로 사라지는 등 오만 일들이 일어났죠. 이 일이 있은 뒤 이 일을 발설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저 또한 고작 4일 동안 있었던 사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잊고 지냈고 저녁 후에도 기억이 안 나는 수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제가 지난주에 그 소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학교 졸업해서 제출할 서류가 있어서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 앞에서 카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학교 선배였던 겁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라 그 소위와 노가리를 깠는데 그 얼굴을 보자마자 사건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참고로 소위는 그 일이 있은 뒤 군수과장에게 직접 찾아와서 오만 쌍욕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 전출로 일을 넘기게 결정되었고, 부대 내 권고 사직급 보직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최후방 사단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고 작년에 결혼을 하고 올해 초 학교 앞에 카페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고만고만한 흔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냥 재밌었던 일이네요. 아니, 고만고만한 흔한 사건이라고 시기가 와치님이 올려주신 미친 빤스도둑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형. 그냥 형이라고 합시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가 보네요. 나이 많으신데 형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유튜브, 트위치 본방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썰랑썰레 콘텐츠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파란만장한 군생활을 한 터라 썰 좀 풀어볼까 하고 부랴부랴 글 써봅니다. 제가 있던 곳은 대구 모처에 있는 사령부였습니다. 그리고 2813 운전병이었죠. 저희 부대는 다른 곳처럼 중대 단위가 아닌 직할대 단위였는데, 원래는 본부중대 운전병, 수송대 운전병, 보고형처럼 정비대 운전병 다 같이 따로따로 있어야 했지만 저희는 그냥 수송 직할대라는 이름으로 온갖 소속 운전 주특기 병들을 다 모아놓으니 제가 자대 배치받고 위로 고참만 224명이었습니다. 미친. 아무튼 04년도 10월 군번이었던 저는 훈련소와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니 12월이었습니다. 아우, 엄청 추울 때 들어갔네. 운전병은 다른 부대도 그렇지만 자대 배치 받으니 조금 이른 타이밍에 100일 휴가를 주더군요. 4.5초를 빡세게 즐기고 복귀해보니 혹한기 훈련이 절 반겨줍니다. 원래는 자대 적응 기간이라 임박한 훈련은 빼주는 게 부대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100일 휴가 다녀왔다고 이제 병아리 아니라고 참가하라고. 아이고. 그렇게 복귀하자마자 훈련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점호 시간에 갑자기 행보관이 2등병 중에 밖에서 운전 좀 오래한 병사들을 차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유인즉 우리 부대 사령관이 바뀌면서 바로 2주 후에 이취임식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부대 내 2등병 중에 사령관 운전병을 뽑겠다는 겁니다. 오! 야, 보통 이건 백으로 하는데? 원래 장군들은 정근 갈 때도 본인 운전병이 같이 데려가는데 이번 사령관은 운전병이 병장에 거의 말년이라 데리고 올 수 없다고 여기 와서 새로 뽑겠다고 했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송대장 이하 간부들은 부랴부랴 운전 좀 잘하는 애들 모아서 본인들이 자체 테스트만 해보고 괜찮은 2등병을 출연하겠다는 거죠.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2등병에서 출연하려는 거구나. 네, 제가 뽑혔습니다. 와, 며칠 뒤 이취임식이 끝나고 전 짐을 다시 다 싸들고 사령관 관사로 들어갑니다. 좋아서 웃는 거 아닙니다. 왜 안 좋은가? 생활관에서 생활할 때 뭐 잘못하거나 어리버리하면 맞선임쯤에서 욕먹고 갈구고 뒤에 가봐 담배 한 대 피면서 풀기도 하고 그렇게 전후에도 다지고 할 텐데, 투스타한테 직접 혼나고 갈금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숨도 못 쉽니다. 야, 2등병인데 사령관이 갈고 이씨. 와 진짜 미친, 상상도 못하겠다. 와. 아침에 본인 산책 겸 운동 나갈 때 새벽 5시쯤에 나가는데 자고 있다고 갈고, 세차 왜 꼼꼼히 안 했냐고 갈고, 정보카 광 안 냈다고 갈고, 골프채 안 닦았다고 말을 말자. 그 땡라를 하고 뒤끝있게 또 출근해서 아침 전투회의 때 다른 간부들한테 말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봤는데 운전병 이 녀석이 글쎄 내 신발을 안 닦았지 뭐야. 그래서 내가 닦느라 늦었네. 비서실에 대기하고 있으면 회의 끝나고 간부들이 나오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너 아침잠 늦었다면서? 그러면서 신발도 안 닦고 세차도 안 하고 그러냐? 내가 지금 웃는 거 같냐? 미쳤냐? 이런 말을 일병 맞선임이나 분대장이 아니고 작전 처장 대령,
참모처장 대령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숨이 안 쉬어지지. 아우 나 공황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면 비서실장 원사가 또 불러서 따로 욕하고 부관이 또 욕하고 나는 욕바지. 쓰다 보니 잡설이 길었네요. 이게 잡설이라고? 이거 내부 고발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고발하려고 쓴 거 아니었나? 옛 생각이 나서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령관 운전병으로 뽑히고 욕먹고 혼나고 밤을 지새던 어느 날 아침, 내일 모레부터 혹한기 훈련하는 거 알지? 사령관님 격려차 훈련장 방문하신다니까 오늘부터 가는 길 달달 외워놔라. 지금 운전병으로 가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고형 서울 진군설처럼 지도 하나 던져주고 길을 외워서 가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보통 A4 용지에다가 어떻게 알려주냐면 지도도 없어. 지도 프린팅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백지 그냥 A4 용지 줘.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가는지 자 지금부터 브리핑 하겠다. 자 부대에서 나가서 좌회전.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 또 뭐 쭉 가다가 그러다가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땡땡 분기점에서 우측으로 빠진다. 뭐 쭉 가다가 빠져나와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무슨 사거리에서 우회전. 무슨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 개 이상한 무슨 이상한 데서 쭉 직진 하다가 우회전.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에서 우회전하다가 그러다가 좌회전에서 우회전한 다음에 우회전에서 좌회전하고 좌회전, 우회전해서 다시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회전해서 그 다음에 도착하면 여기가 작게지다. 기억하겠지? 자 외울 수 있도록. 죽을래? 네가 해봐라. 내가 지도 보고 하나 아무데나 찍어서 알려줄 테니까 듣고서 너가 해. 그날 밤부터 저와 부관 중위는 퇴근 후 관사에서 지도를 펴놓고 동선을 짜고 외우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예상과 다르게 작전처장도 같이 타고 간다고 말동무가 필요하다고. 암튼 그게 화근이었죠. 사령관님 출발하겠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며 소요 시간은 총 몇 시간이며 도착 예정 시간은 몇 시 몇 분 예정입니다. 그 후 일정은 오전 몇 시 몇 분 식사 쏴라. 그래 가자. 얼른 가서 병사들하고 점심 먹어야 되니까 시간 안 늦게 해라. 그렇게 출발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던 중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아무래도 내가 본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왠지 더 가면은 X 될 것 같지만 세울 수는 또 없으니까 그냥 가고는 있지만 더 가면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그 느낌이 잠시 후 현실로 다가옵니다. 부산광역시 어서 오이소. 뭐지? 헛것을 봤나? 여기까지인가? 내 군생활은? 부산광역시 북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사령관은 눈치챘나? 그냥 이대로 저 낙동강으로 돌진하면 편할까? 부관은 언제부터 쳐자고 있는 거지? 원래 부관은 운전병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느낌이 들면 신속하게 지도를 꺼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잡디다. 새근새근. 대구에서 출발해서 영천을 거쳐서 포항 쪽으로 가야 되는 훈련장이 나오는데 잠시 후 도로가 넓어지고 차가 많아지고 신호등이 많아지고 지하철역이 막 나오고 결국 눈치를 챈 사령관은 야 운전병 여기가 어디냐?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 부관은 뭐했냐? 잤냐? 길 잘못 든 거 몰랐어? 지도상으로는 맞는데 좀 더 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은 예 그래 해가지고 자 하면 부관 쳐 잤구만. 사령관님 이거 부대 복귀하면 애들 군장 돌려야 되겠는데요? 야 일단 복귀해. 훈련장 말고 부대로 복귀해. 어차피 늦었는데 가봐야 일정 아무것도 못하고 올 테니 그냥 부대로 복귀하라는 사령관의 말. 땀을 비오듯 흘리는 부관. 떨리는 손을 핸들을 꽉 잡아서 감춘다. 계속 껄껄껄껄껄껄 하면서 너네 오늘 죽었네? 군장 FM으로 싸겠네? 하던 개같은 작전처장. 얼굴이 노여움으로 가득하지만 애써 작전처장의 농담을 받아주는 사령관. 아무런 말 없이 서로 조금이라도 스치면 치명타 같은 공기가 흐르던 차 안. 그렇게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데 사령관이 어디로 전화를 합니다. 나다. 오늘 일정 취소다. 그리고 당신 군장 쌀 준비하고 있어. 농담이 아니었어? 근데 누구 보고 군장을 싸라는 거지? 그렇게 도착해서 본청 앞에 차를 댄 순간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올라가서 너랑 부관이랑 비서실장이랑 군장 써서 본청 앞에 대기하도록. 비서실장은 왜? 비서실에 올라가 보니 이미 비서실장은 아까 전화를 받고 군장을 싸놓은 상태로 달달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완전 군장을 하고 본청 앞으로 대기하고 계시는. 아니! 도대체 뭘! 어쨌길래 내가 군생활 28년 하면서 군장 뺑뺑이는 처음이요! 그래도 저 정도로 빡치고 28년 군생활 했으면은 저 상황에 중위한테 반말할 수도 있을 법한데 비서실장은 역시 참군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본청 앞에 완전 군장하고 서 있는데 마침 간부들 퇴근 시간이더군요. 우르르 나오면서 힐끗 입고 구경을 당했죠. 원사보다 짬 안 되는 간부들은 그냥 눈을 깔고 지나가거나 못 본 척하고 가는데 중령 대령급들은 다 와서 뭐야? 왜 이래 웃어? 사고 쳤어? 그때 비서실장 표정은 때마침 사령관이 등장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것이다. 내려가서 연병장 10바퀴 뜀건으로 돌고 올라와서 비서실장이 보고하도록.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10바퀴 돌고 나서 개빡친 비서실장이 저만 따로 오리걸음 3바퀴 돌리고 비서실 올라와서 셋 다 반성문 쓰고 나중에 비서실장은 왜 같이 혼났냐 물어봤더니 연대 책임이랍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전 수송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원사를 군장 돌린 이등병으로. 생각보다 길이 너무 길어졌네요. 끝을 어떻게 내야 될지. 여기까지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직 많은 썰이 남아있습니다. 제목만 살짝 말씀드리자면 사령관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간 썰, 사령관 딸과의 하룻밤 썰 등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째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요. 우선 두 번째 제목 먼저 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고 나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글 써봅니다. 저는 13년도 2월 해군 조리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와, 해군 조리병 빡셀 텐데 음식 엄청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오래돼서 아침 식사인지 점심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죠. 전역자들의 말로는 어정쩡하게 큰 배는 피해라, 구축함 같은 큰 배는 운이라도 좋으면 소말리아 파병 가서 병사치고는 많은 돈을 받고 전역할 수 있다. 소형 함정은 식수도 적고 분위기도 가족 같아서 적응하면 생각보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후반기 마지막 날 함정 지원에 1지망 1급함, 2지망 3급함, 3지망 2급함 아마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과는 2급함. 전차 상륙함에 걸렸죠. 그리고 저는 자대에 가서 패급 병사가 됐습니다. 뭐 이쪽 얘기는 제가 생각해도 이불킥 각이 상당히 얼척없는 거라 나중에 분위기 괜찮으면 써보고. 이 함정의 특징은 바로 국내 수송함 중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수송함인데 LPH라고 더 큰 수송함정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복무했을 당시 잦은 고장으로 멈추던 배라 사실상 LST가 수송 쪽에선 큰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해변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서 이렇게 입 벌려가지고 거기서 장비가 막 나오네. 우와, 와 개멋있다. 이거 뭐야? 야, 병력도 수송할 수 있겠다 이거. 임무 특성상 해병대를 태우고 연안으로 돌진해서 상륙, 그리고 물자 수송이나 그런 걸 하는 건데 사실상 한 번 상륙하면은 배의 하부를 수리점검해야 돼서 그런지 인천 상륙 작전 기념 행사가 아니면 연안으로 돌진하지 않고 해치를 열어서 상륙 정차가 내려가는 형태로 합니다. 아, 원래는 이 수송함 자체가 이렇게 큰 배인데 그냥 해변으로 올려버리는 거야, 배를. 와, 씨. 이거 뭐 판옥선인가? 밑에가 판판한가? 이거 어떻게 올리지? 밑에 안 뾰족한가? 바닥 다 망가지고 도색 벗겨지고 그래서 아마 안 쓰나봐요. 와, 이 옆에 이거 뭐 고무 같은 거 아닌가? 멋있네. 저런 상륙차가 제 기억으로는 20대가량 들어갔습니다. 야, 짱 멋있다. 이런 게 20대가 들어가, 이런 상륙함에? 약간 해군은 이런 멋있는 게 있어. 여러분들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해병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병대는 말 그대로 물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병력이에요. 그래서 아주 용맹해야 돼. 왜냐? 적진을 제일 먼저 뚫고 들어가거든. 적들이 방어진을 펼치고 있는 곳을 제일 먼저 뚫고 들어가서 그 방어진을 부시는 역할을 하는 게 해병대이기 때문에, 돌격해서 뚫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용맹하고 가장 전투력이 강해야 되는 그 부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병대 나왔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력 높게 쳐주고 그런 이유가 훈련도 빡세고, 그리고 육지에서만 훈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다하고 육지를 동시에 훈련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불편함이 많죠. 뭐 제가 실제 해병대를 나오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육군보다는 훈련을 더 빡세게 한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방어용 부대가 아니라 공격형 부대라 훈련도 공격형 훈련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빡센 부대. 그러다 보니 UDT
해병대, 육군, 미군 등 이동이 필요하면 택시처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부대였죠. 그러다 보니 다른 부대랑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하자면 제가 해병대 분들을 비하하거나 해할 의도는 아니지만 몇몇 해병대 악습 중에 침대에 배설물을 발라두면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륙군 침실 쪽에 가끔 가다가 100개 중에 1개는 진짜 그것이 발라진 침대가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그걸 딱 한 번 봤지만 제 선임은 그걸 자주 봤다네요. 해병대 분들에게 가장 감사했던 거는 보통 솥은 제가 설거지하고 대야라던가 스댕 집기들도 제가 다 전부 다 해야 되는데 해병대 분들이 오면 저는 손만 닦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따로 해주셔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미군들은 일단 입맛이 좀 고급집니다. 튀기거나 스파게티, 심하면은 밥 안 먹고 그냥 전투식량으로 배를 채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짬밥 맛없는 거는 제 잘못이 큽니다만 미군들은 일용품들을 그냥 배에 두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과자부터 해서 한 번도 안 쓴 면도기, 면도 크림, 세트, 미국 전투식량 심지어 편지 같은 것도 써두고 그냥 갑니다. 근데 대부분 영어 까막눈이라 어디 공부 잘하는 수병 잡고 영어 시험 지문 해석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죠. 그럴 때마다 고맙긴 한데 한 20분 뒤에 다 까먹습니다. 청소하다 보니 어디에 박아둔지 모르지만 사리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해군 UDT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훈련생 분들이고 교관들이라 해야 되나? 접근을 쉽게 못하게 하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보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배에서 내리고 간 곳이 UDT 부대인 특수전전단이라 나중에 훈련하신 분들 만나서 들었는데 그냥 냉장고 자물쇠랑 교관 없으면 냉장고에서 음료수나 과자 엄청 먹고 싶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민간인 분들 배 특성상 특수한 행사가 잡히면은 민간인 분들도 함정에 타긴 합니다. 보통 함정 타고 독도 가는 행사들이 있죠. 군함을 타고 독도를 구경하는 행사는 아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배 타고 독도에 내리셨지만 파도가 좀 높아서 정박은 포기하고 독도 일출만 보고 떡을 먹고 다시 부두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선임들이랑 아침인지 점심인지를 만들면서 또 사람들이 타고 나가면은 청소는 저희 몫이기에 일거리 상당히 나오겠다 생각하면서 밥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 분들이 되려 떡들 많이 남았다고 주셔가지고 한 끼는 떡으로 배 채우고 그날 한 끼는 쉬었던 걸로 기억하죠. 여튼 이러저러 하다가 저는 6개월 배 생활을 하고 특수 전전단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UDT로? 갑자기 UDT가 돼? 재밌게 보셨다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에 탔을 때 함모랑 특수전전단 가고 전단장이 진급해서 작전사 사령관이 오셔가지고 밥 잘 먹었다고 주신 코인 사진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채셔펠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나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우리나라에 되게 희한한 군 장비들 많구나. 그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태평양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군, 대한민국 육군이 만약에 상륙을 하면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방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엄청 강한 나라예요. 그 지금 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군사 관련, 군 장비나 군대 국방비 관련해서 미친듯이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를 기반으로 뭐를 목적으로 하고 있냐. 나를 건드리면 니네가 핵을 쏘던 뭐 쳐들어오던 나는 니네한테 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동북아시아에 있는 데에는 워낙 강국들이 많으니까 걔네가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까는 거야. 걔네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군 싹 다 없어지고 완전 그냥 다 없어진 상태에서 걔네가 우리 땅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곱게 처먹지는 못하게 하겠다가 목표거든. 니네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먹으려고 전쟁을 개시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니네 나라가 다시 돌아갔을 때 너희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게 모든 주요 부대부터 주요 시설 모든 인프라를 개작살 내놓고 같이 뒤지겠다가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건드리면 뒤지는 거야. 건드리면 모든 화기와 모든 그 화력을 동원해서 그냥 같이 뒤지자는 거야. 근데 이런 전술이 아주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워낙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각자 우리나라를 먹고 싶어하는 이유들이 있어. 뭐 영토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자기네들 이제까지 평생의 그 뭐 숙제였다든지 여튼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동북아시아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웬만하면 다 적이야 그냥. 그러니까 건드리면은 너 죽고 나 살, 너 죽고 나 죽고.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건데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국방비를 많이 산정을 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막 이제는 위성까지 띄우고 막 미국에서 글로벌 호크 같은 거 갖고 와서 감시 체계도 미친 듯이 상승시키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아예 이제 외국 애들이 넘보지도 못할 그런 최고의 나라가 되고 있구나.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걸로는 지금 대한민국을 똑 떼서 유럽 한가운데다 갖다 놓으면 유럽의 그 최선두에서 달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나 독일처럼. 근데 그 나라가 동북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제일 약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을 빨리 통일을 시켜가지고 북한인데 그 위에 그 백두산까지 뚝 잘라가지고 그 강에다가 핵폭탄 설치해서 그대로 그 한반도 모양으로 뜯어가지고 그 한반도를 섬처럼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저기 영국 옆으로나 이쪽으로 이동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겠는지 아니면은 그 사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고 계십니까? 유튜브로 보다가 가입하게 된 뉴비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뉴비인데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군에는 비행기, 정비나 운항, 관제 등 전투와는 좀 동떨어진 다양한 병과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6년 전 공군 기상병, 아침마다 애들 끼우는 그 기상이 아닙니다. 하늘 날씨를 관측하는 기상이죠. 여기도 슈퍼컴퓨터 있나 그러면? 남들은 기상병에 대해 잘 모르고 기상대 내에서도 특이한 일을 경험해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네, 우린 기상병이라는 건 처음 듣네, 그지? 공군은 대당 수백억짜리 비행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실전이라면 악기상에도 불구하고 출격해야 하겠지만 평소에는 굳이 태풍 속으로 수백억씩 던져넣는 모험을 하진 않기 때문에 기상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저는 패급은 아니고 저희 기상대 부대는 병사 8명과 간부 32명이라는 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든 기상 예보나 최종 결정은 간부가 해야 되는데 교대에 근무 24시간을 해야 뭔 소리야 이게. 모든 기상 예보나 최종 결정, 이거는 출격해도 돼, 안 돼, 이거 결정을 간부가 하는데 교대 근무 24시간을 해야 돼서 간부가 겁나 많대. 장교랑 부사관이 32명에 병사 8명이네. 와, 지옥이구만. 노예구만 8명은. 병사들 계급 사이에 반말만 안 하고 사고만 안 치면 그냥 서로 터치도 없고 부조리도 없고 회사 동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느낀 군대와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전제 까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부터 패급을 시작할 건가봐요. 우선 기상병은 24시간 풀가동이 원칙입니다. 병사는 4명이 새벽 오전, 오후 야간, 휴일 이런 식으로 3교대를 돌렸고 덕분에 휴가는 많이 받았지만 지금도 새벽에 알람에 일어나던 버릇 때문에 잠을 얕게 자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특기의 절정은 뇌우와 태풍이 오는 날 결정을 이루는데 전 후임이 상꺽대 들어와서 혼자 전화기 3대와 컴퓨터 2대를 동시에 다루는 기염을 토해내 기상대장으로부터 받은 포상을 풀로 채우고 다녔습니다. 일단 뇌우나 태풍이 터지면 서쪽에 위치한 기지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서로서로 전화하고 거기서 언제 시작했냐, 우리 기지에 언제 도착하냐를 정해야 되고 그걸 제가 전화하고 받고 전화 걸고 간부들한테 알리고 간부들이 우리 기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라고 하면 그걸 기지 내 전체 통보하고 하는 게 제 일이었죠. 중간에 연락책이었네요. 나머지 한 명은 하늘의 구름 양과 바람을 측정하는 관측, 저는 간부들의 기상 예보 보조병이라고 부릅니다. 전보벌레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상말 때 뇌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하늘이 랄랄랄라 갔더니 소나기와 함께 뇌우가 찍혔고 저는 새벽 오전 근무 내내 전화기와 컴퓨터를 가지고 날아다니고 있었죠. 새벽에 어두운 하늘을 어떻게 보냐 할까봐 말씀드리지만 기상 측정 기계가 다 있습니다. 소나기다 보니 낮 12시경 거의 끝났다 싶어서 끝났다 라고 살짝 풀어지기도 했고 뇌우도 30분 이상 잠잠하고 비도 그치고 하늘에 햇빛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저희는 뇌우 경보도 해제하고 전화도 마지막으로 돌리고 끝내기로 했죠. 당시 친했던 A 중사님은 야 땡땡아 고생했다, 가서 커피나 한잔하고 면회소 가서 햄버거 좀 먹고 퇴근하자. 면회소를 가서 햄버거를 먹는 퇴근을.
다들 주섬주섬 퇴근과 휴식 생각만 하고 있었고 저도 오후 근무 올라온 후임에게 야 다 끝났으니까 별거 없을 거고 전화 오면은 끝났다고 하고 뭐 평소에 하던 거 하면 돼 라고 하고서 먹고 잠이나 자고서 싸지방 가야지 라는 생각에 근무 하번하고 있었는데 꽝! 모든 것이 한순간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분명 햇빛이 들어올 정도로 날씨가 좋아지는데 뇌우가 한 방 찍힌 겁니다. 3초간 멍하게 있었습니다. 당장 뇌우경보 다시 때려! 라는 기상대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컴퓨터에 앉아있던 후임, 이제 OJT 막 끝난 이등병,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훈련 끝났나봐요. 트레이닝 끝난 이제 OJT 막 끝난 이등병을 바퀴 의자 째로 확 밀어버리고 온갖 공군기지에 걸려온 전화와 컴퓨터를 다시 붙잡았죠. 그렇게 30분쯤 지났습니다. 정말 단 한 방, 그 이후 또다시 뇌우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뇌우 한 방이면 그래 허허 뭐 이런 일도 다 있네 다들 항상 긴장도 추지마 하고서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죠. 누구의 뭐 잘못도 아니니까요. 뭐 그치 제우스 잘못이지 뭐 무당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서야 그 상황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건 무당도 모르지. 진짜 문제는 제가 다시 근무 오프를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기상대에 다시 한번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후임과 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근데 죄다 물어보는 거 없이 간부 바꾸라더군요. 띠용 간부 바꿔 이렇게. 심지어 타기지도 아니고 우리 기지 운항 관제 정비 의무 소방 이런 데서 전화가 옵니다. 뭐지? 운항 관제들은 그렇다 치고 정비 의무대 소방 얘네는 왜 난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그분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행 단장. 저희 기지 전국 공군 비행단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인 탑 오브 탑의 기상대에 강림하여 노발대발을 하셨습니다. 기상 대장은 아연 사색이 되었고 중사 이하 짬찌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장군 폐기에 기절하기 전에 옥상으로 피신하라고 해서 저희는 나중에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랬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저희는 뇌우 경보를 해제했고 하늘에 햇빛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저희는 뇌우 경보도 해제하고 전화도 마지막으로 돌리고 끝내기로 했죠. 당시 친했던 A 중사님은 야 땡땡아 고생했다 가서 커피나 한잔하고 면회소 가서 햄버거 좀 먹고 퇴근하자. 그로 인해 C-130 수송기가 저희 기지로 착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근처까지 온 C-130은 이게 C-130이래요. 와 프로펠러 크기 봐. 와 이게 사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야? 와 개 크네. 단 한 발 C-130의 신의 심판을 그대로 쳐맞은 것이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에이 비행기는 벼락 맞아도 그냥 흘려보내요. 구라까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처음 비행기가 맞았다고 했을 정도로 저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인서울 중상위권 항공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력에 도움이 될까 공군 같고요. 뭐가 문제였는지 아직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비가 문제였는지, 비행기 연식이 오래된 고물이어서 그런 건지, C-130이 원래 그런 건지, 그냥 운이 존나 없었는지. 신의 심판을 쳐맞은 130은 기체 앞쪽 레이더 부분 완파, 너덜너덜해진 게 착륙할 때 보일 정도였어. 왼쪽 프로펠러 엔진 중파, 연기가 남. 왼쪽 날개 플랩 작동 불능. 완전 개작살이 났더군요.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고 소방차, 구급차, 팔로우카, 노란색 검정 체크무늬 유도 차량까지 죄다 튀어나와서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자랑스러운 공군의 베테랑 조연사는 비틀비틀거리는 C-130을 안전하게 착륙시켰고 인명피해나 C-130을 제외한 어느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착륙 이후 곧장 기상대로 쳐들어와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군은 조종사 파워가 세죠. 사건 이후 불쌍하고 억울한 저희 기상대장님은 전출을 가게 되었고 기상대 4기는 한동안 개판이 됐습니다. 그 이후 전 제 군생활 최악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 글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수년 전 안개 낀 날 대기업 헬기가 아파트에 박아서 인명피해 발생시킨 사건의 전말, 갓 전이 본 이등병한테 뺨 따고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 이등병한테 감사받은 썰, 오아리 훈련에서 원스타가 직접 참mol고 활주로에서 대항군 몰이 사냥하는 거 직관한 썰, AKA 매드맥스 리턴즈, 여자친구 불러서 훈련소 타령한 부사관 훈련생, 말년휴가 직전에 배우로 전직한 썰 등등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살만하더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그런 군대의 여러가지 보직이 정말 많네요. 기상대 병사 보조병도 있네. 전보벌레 거의 육군 나왔으니까 전 끽해봐야 소총수 뭐 특공대 뭐 수송병과 뭐 정비병과 밥 만드는 친구들 뭐 행정병과
뭐 이런 거 외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공군 쪽 가면은 다이나믹하네. 그러고 보면은 공군 쪽이 조금 군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군 쪽을 조금 심도 있게 파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3개월 더 군 생활을 한다고 듣기는 했는데 문제는 휴가를 3개월 더 나오니까 결국에는 군 생활을 안 하는 거나 맞아요. 말년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막 70일씩 나오고 그러는데 한 2달 정도는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솔직히 특별한 경험 갖고 싶고 그러면은 해군이나 공군 지원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육군일 때는 알 수 없는 신기한 이야기들 많네요. 공군 기상대 썰, 기상대 병사 썰.